이 시대의 문화 트렌드를 분석하고 엔터테인먼트의 시장 변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콘텐츠 썰푸는 미팅. 안녕하세요. 컨설팅의 김태훈입니다. 지난 5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 축제 칸 국제영화제가 개최됐습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 개막이라는 것도 화제였는데요.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상이 있었죠. 바로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의 감독상과 브로코, 송강호 배우의 나무주연상 수상 소식입니다. 박찬욱 우리가 이 질병을 이겨낼 희망과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 영화인들도 영화관을 지키면서 영화를 영원히 지켜내려고 있습니다. 칸국제영화제 나무주연상 수상자 강호 씨와 같이 상을 받아서 너무 재밌어요. 같은 영화로 같이 오는 것도 좋지만 다른 영화로 같이 와서 또 상을 나란히 받으니까 이건 정말 특별한 재미입니다. 저는 이제 약간 그 꿈을 꿨거든. 왜냐하면은 같이 시상식에서 같이 상을 받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얼떨떨하기도 하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너무 기쁘고 이 흥분과 감정이 이게 다스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 정도로 감동적이에요. 100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부모님 좋습니다. 네. 2002년 영화 취하선의 임권택 감독이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이후로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 경쟁 부문인 7개 부문에서 본상을 차지하게 되는 기록을 남게 됐는데요. 오늘은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K-무비, 한국 영화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나무주연상, 한국 감독의 두 번째 감독상, 경쟁 부문 동시 수상은 굉장한 어떤 희열 같은 걸 느끼게 됐었어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뒷얘기인데 없었으면 사실은 상을 받지 못했죠. 정우성, 이정재 같은 형제 같은 느낌? 느낌은 있죠. 이미지적으로 뭐 그렇죠. 인터뷰 얘기가 나와서 박찬욱 감독이 봉준호 때문에 요즘 너무 귀찮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눌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김구철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칸 영화제에서의 어떤 한국 영화의 수상들 이런 소식들 들려면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2019년에 봉준호 감독이 황금종려상 한국 영화 최초로 수상했을 때 그날의 감동이 그대로 다시 전달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 대상까지 올드보이를 받았거든요. 그때 쿠엔틴 타란티노가 심사위원장으로 호명했었죠. 그렇죠. 올드보이. 예. 근데 전체적인 이제 그 평을 쭉 보니까 헤어질 결심은 공식 상영 이후에 줄곧 최고 평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기자단 사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평단들의 전체적인 그 점수를 종합해 봤을 때 최고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저는 좀 불길했습니다. 사실은 외부 평단에서 최고점을 주면 심사위원들이 자존심이 상해요. 약간 그 영화제 심사위원단은 깜짝 쇼를 좀 즐기는 듯한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도 좀 있죠. 그리고 예년에도 칸에서 계속 최고점을 유지하던 영화들이 상을 받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안 되겠구나 하는 불안하다. 불안감도 있었고 폭력성과 선정성 그런 자극적인 걸 걷어내고 정말 순수한 로맨스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독특했다. 재밌었다. 대중적인 어떤 기대감도 맞춰줬다. 박찬욱 감독 탕웨이, 박해일 앞으로의 박찬욱 감독 작품 세계가 새롭게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그런 시점에서의 칸의 감독상은 아주 적정했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들었습니다. 네. 서스펜스로 위장된 사랑 이야기라는 어떤 평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박찬욱 감독의 영화 세계를 보게 되면 일관된 어떤 세계관이 있잖아요. 딜레마에 빠진 두 남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번 영화도 역시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구나.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었습니다. 네. 짙어지는 의심, 깊어지는 관심. 탕웨이, 박해일.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송강호의 나무주연상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견을 했습니다. 칸은 불쑥 상을 주지 않거든요. 네. 잘하네 그러면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게 사실 칸은
이렇게 신인이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많지 것 같아요. 않죠. 그래서 칸 패밀리라는 말이 있고요. 송강호 씨는 지금 7번, 이번 브로커까지 7번 칸에 갔습니다. 괴물, 박쥐, 밀양, 놈놈이, 기생충, 기상선언, 브로커까지. 네, 그리고 작년에는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또 그렇죠. 칸에서 지금 그 덕을 쌓을 만큼 쌓았기 때문에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을. 무르익어. 그렇다면 송강호다 이렇게 점을 쳤었는데 그거는 약간 이렇게 흐뭇하게. 올해 칸 영화제에서 수사가 이제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 이 두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욱 감독 영화를 처음부터 쭉 팔로우하지 않았던 젊은 친구들은 그 영화가 박찬욱 감독 영화야 이렇게 놀랄 정도라면 이번에 헤어질 결심은 또 다시 좀 박찬욱 감독의 작품 세계가 새롭게 변화하는 시발점의 선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제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저희들이 재미삼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디즈니에서 출발해서 팀 버튼으로 갔다가 그쵸. 다시 디즈니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아주 기괴하고 게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중적으로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풀어냈다. 물론 그 틀은 여전히 독특하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짧은 평일 수 있습니다. 네. 브로커는 어떻습니까? 고레다 시로카즈 감독이 쭉 지금까지 이어온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 어느 가족부터 본격적으로 또 파고든 대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대한가족이라는 이제 혈연으로 엮이지 않았지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가족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된다. 고레다 시로카즈 감독이 감독만이 할 수 있는 가족 이야기라는 점은 이번에도 브로커도 그 선상 안에 있다는. 송강호 연기 수상으로서 이제 보상받은 그런 작품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다. 네. 자, 이렇게 해외 작품에 우리나라의 이제 감독이라든지 배우들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 또 우리나라 작품에 해외 이제 감독과 배우들이 참여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찬욱 감독이 그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어요. 이제 그 한국이 아시아에서 어떤 중심축이 돼서 영화 허브를 구축해서 이렇게 함께 공동 작업을 해가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어느 나라 감독이든 배우들이 출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외국의 감독과 배우들을 데려다 우리 작품에다 이제 활용하는 것이 일상화된, 일반화되는 그런 이제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게 이제 한국 영화의 위상이 거기까지 갔다는 거죠.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수상을 하는 배우들이 그 자리에 꼭 앉아 있잖아요. 네. 아마도 그런 분위기가 칸에서 미리 사전에 좀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보통 12시쯤 점심때쯤 되면 네. 그 마지막 폐막일 날 전화가 옵니다. 제작자한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너무 멀리 가지 마자. 마라. 그러니까 1시간 내 거리에 있어라. 이런 사인을 주곤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수상권에 들었다는 언질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내년에 칸에 갈 때는 연락 받았어? 이게 이제 주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번에도 박찬욱 감독이 먼저 연락이 왔어요. 헤어질 결심. 그리고 브로커는 조금 시간차 한 1, 20분 있다 연락이 와서 하나만 된 줄 알고 처음에는. 그것도 이제 CJ에서는 입장에서는 두 영화 다 자기 새끼니까. 팀이 좀 달랐다고 한다는 네, 또 약간 그렇죠.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었던 그런 현장의 어떤 분위기였군요. 제75회 칸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자 소중한 아기를 안겨드리는 큐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취재한 게 2019년 그 봉준호 감독 때인데 그때는 정말 피가 말랐어요. 보통 12시 전에 받기도 해요. 12시를 넘겼어요, 봉준호 감독 때는. 그때 이제 저희 숙소에 뭐 부산영화제 위원장하고 몇몇 그 영화인들 모여서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선 네. 기대하고 있어서 계속 이제 CJ 측과 연락하면서 전화 왔어? 전화 왔어? 그러는데 12시 반까지 안 왔어요. 아, 끝났구나. 아, 이거 수상권 왜냐하면 들어가는구나. 칸이 작품성에 좀 점수를 주는데 기생충은 굉장히 대중적인 영화로 상영회 하면서 이렇게 빵빵 웃음이 터지고 박수가 나온 건 너무 대중적이라서 커트를 한 것 같다. 뭐 이런 별 생각이 다 들고 있는데 45분에 이제 시상식에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뭐 일단 만세를 부르고 그렇다면 황금 종려일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었던 게 할리우드의 제작자, 뭐 유럽의 뭐 영화 감독 모든 사람들이 뭐 영화 잘 만들었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기 얘기를 해가면서 이건 우리나라에도 그
통할 영화다. 가만히 보니까 빈부격차라는 문제는 전 세계 어느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고 사실 가장 첨예한 소재이기도 하고 그 그렇죠. 전에 이제 수상작들이 나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영국의 그렇죠. 어떤 그 노동자 계급 이야기, 또 어느 가족 같은 또 일본에서의 어떤 사실은 가족 이야기지만 그것도 이제 빈부격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근데 기생충이 그거를 굉장히 대중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아주 독특하게 풀어냈다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길래 이건 어느 누가 봐도 높은 점수 줄 수밖에 없지 않냐. 자, 기생충 2019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 수상 이후에 2020년에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유명한 사관왕을 이제 달성을 하게 됩니다. 봉준호 감독은 자신의 우상이었던 이 마틴 스콜세지 앞에서 상을 받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 영화 기생충의 이제 해외 영화제 수상,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2019년이 그 한국 영화가 마침 100주년을 맞이한 해였어요. 봉준호 감독이 자기 어린 시절 얘기부터 이렇게 편안한 소감을 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봉준호 감독이 이 세계 영화계에 한국 영화가 100년 동안 칼을 갈아왔어. 이제 보여줄게. 그 시작이 이 황금종려상 수상이야. 라고 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이제 2000년대부터 쭉 전성기를 맞으면서 발전해 오다가 중간에 또 약간 하락기도 겪었고, 하지만 이제 이혁명 시대를 열고선 네. 이제 세계 무대를 향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시점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이 귀국할 때쯤 한국 영화는 굉장히 기대감이 커졌어요. 외형도 커질 거고 굉장히 활발하게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다양한 작업들이 시도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분위기를 제대로 띄우지 못하고 2년 동안 숨죽이고 있었죠, 영화계가. 박찬욱 감독과 송강호의 수상으로 네. 이번에 다시 제대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말하자면 이제 2년 전에 어느 정도의 그 우리에게 실마리와 희망을 줬던 그 수상이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는 뭐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기생충의 그런 힘, 그 다음에 미나리로 이어진, 물론 이제 그 미나리는 네. 제작 기준으로 하면 미국 영화지만, 브래드 피트 영화지만 한국계 감독과 한국 배우가 출연한, 그러면서 이제 한국 컨텐츠에 대한 저력을 알게 됐고, 세계인들이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또 바탕은 기생충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이제 그게 이제 물밑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다시 물 위로 전면으로 올라와서 제대로 한번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국 영화가 오늘날의 이 시장까지, 오늘날의 이 정점까지 올라오는 그 최초의 출발점, 그 발전의 시작은 언제부터였고 또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지금은 뭐 한국 영화 산업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이제 입에 붙었지만 1990년대에 이제 삼성과 대우가 영상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게 아무래도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어떤 그 시장이 커지고 또 틀을 갖춰가면서 쭉 오다가 2000년대 초에 이제 벤처붐이 일면서 그 네. 벤처의 투자금들이 이제 영화계로 금융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사회적 유동자금들이 이제 영화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돈이 막 도니까 영화가 굉장히 그 제작 편수도 늘어나고 활성화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은 2000년대가 이제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맞으면서 영화 산업이라는 어떤 틀도 구체적으로 갖춰가게 된 겁니다. 영화인들의 어떤 세대도 좀 전환됐던 것 같아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뭐 해외 유학파 감독들이라든지 그렇죠. 혹은 아카데미 출신들의 어떤 감독들이 새롭게 이제 젊은 감독들로서 이제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그런 어떤 분위기도 하나 일조를 하게 되고, 네. 또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 대우의 어떤 투자라든지 그 이후에 전폭적인 어떤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CJ의 어떤 그 영화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몸쪽 어떤 토대를 좀 만들어준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그 1995년이죠. CJ가 드림웍스, 미국 제작사 드림웍스에 엄청난 그 거액을 투자하죠.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게요. 영화 쪽에서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에 이제 디즈니에 있었던 제프리 카젠버그, 그리고 음악 쪽에 있었던 이제 데이비드 게펜이라고 하는 이제 세 명의 사람이 이제 드림웍스를 만들었는데, 한국 여성분 한 분이 같이 사진을 찍은 게 굉장히 그때 많이 화제가 됐고, 바로 이미경 부회장님의 그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사건이었는데, 이번 그 박찬욱 감독 수상소가 이제 미키리 이미경 부회장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네. 송강호 씨 수상소감에도, 물론 2019년 봉준호 감독도 CJ의 그 역할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거든요. 근데 그게 KBS, MBC 방송 대상할 때,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진짜 진심이 담겨 있는. 왜냐하면 CJ가 95년에 이제 드림웍스에 투자했다는 건 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네. 그 이후로 지금 27년간 거의 2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한국 영화 산업의 틀이 이렇게 갖춰졌고 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1998년 우리나라 최초의 멀티플렉스 강변 CGV가 개관한 거죠. 그때 대단했죠. 저도 친구들하고 놀러 갔던 기억이 그렇죠. 납니다. 극장 한번 가려면 정말 너무 어렵고 안표 그때 2,500원 극장 갈 때 10,000원, 20,000원 안표. 그렇죠. 지금은 멀티플렉스 시대가 된 이후에는 집 앞에 다 극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연간 총 관객수 2억 명 시대를 열게 된 게 멀티플렉스의 그 역할이 크거든요. 그게 이제 CJ가 박찬욱, 봉준호 같은 새로운 창작자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시장을 키우면서 한편으로는 또 극장 접근성을 넓혀가고 이런 역할을 꾸준히 해오면서 오늘에 이른 거죠. 그때 비교해서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뭐 10배 이상 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1,000만의 관객 시대를 열었다라는 건 CJ의 어떤 그 멀티플렉스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영화에 대한 투자 전략이 시장을 정말로 엄청나게 확장시켜냈다. 기획, 제작, 뭐 투자, 배급, 뭐 유통까지 CJ가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영화계를 견인해 왔는데 기업이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조 원이라는 돈을 꾸준히 투자할 수, 한 분야에 투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예. 역할을 해온 긍정적인 측면까지 묻혀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구체적인 시기로 넘어가죠. 한국 영화가 2000년대 들어와서 약진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출발점이 쉬리 같은 작품.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 작품에서 송강호 씨가 출연을 하는 송강호 거죠. 씨가 출연했죠. 예. 다양한 한국의 장르 영화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또 SF까지 이제 영역을 넓혀 나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그때도 역시 CJ E&M의 적극적인 투자가 여러 가지 작품들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100억대 그러면 이게 야, 그걸 누가 투자해? 그런 영화들이 이제 항상 CJ에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규모 있는 영화를 만들려면 CJ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정도 돈을 투자했을 때 관객을 그만큼 들게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 되고 해외 판매나 뭐 부가판 것까지 계산해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CJ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2009년에 이제 해운대 같은 영화가 나올 수 있었고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 국제시장까지 CJ의 어떤 그런 투자와 과감한 투자와 지원 때문에 쭉 이렇게 그 연속성상에서 이런 대작들이 나올 수 있었고 네.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 CJ가 지금의 박찬욱, 봉준호가 될지 모르던 그 시기부터 지원을 해왔고 그러니까 인큐베이팅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 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 봅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짚어보고 싶은 작품이 있습니다. 해외의 그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이 등장하는 영화들, 이런 영화들 굉장히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본다라면 저는 설국열차 같은 작품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강호 씨가 그 많은 배우들을 다 세워놓은 채 주인공으로 영화의 그 중반부에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 냄궁. 예. 그렇죠. 그 장면에서 굉장한 어떤 희열 같은 걸 느끼게 됐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할리우드에서 자본을 대서 봉준호 감독을 데려가서 영화를 만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한국 자본으로 만든 한국 영화잖아요. 네. 거기에 할리우드 그 첨단 시스템을 접목시킨 첫 번째 영화라는 의미가 있고 그렇게 했어도 할리우드는 감독을 후반 작업에서 배제시키더라고요. 근데 봉준호 감독이 처음으로 후반 편집 과정에 다 오롯이 자기가 자기 뜻대로 했고 이 헐리우드의 후반 작업의 감독 배제는 아주 역사가 깊은 그렇죠. 그 만행이죠. 네. 그래서 수많은 감독들, 뭐 프란시스 코폴라라든지 리들리 스콧 같은 감독도 자기 영화에 대한 어떤 그 편집권을 갖지 못해서 그렇죠. 이후에 이제 디렉터스 컷이라고 하는 별도의 그 별도의 작품들을 이제 그 다시 발표하게 네네. 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어떤 그 시스템 때문인데. 그렇죠. 근데 하여튼 봉준호 감독은 설국열차 때 전권을 가지고 편집 작업까지 해냈고 설국열차 이야기하다 보니까 박찬욱 감독님 몇 년 전에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감독으로 1000만 영화는 못 만들 것 같아서 제작으로나마 1000만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들어갔는데 아깝게 900만에서 멈췄다고 하면서 아쉬워하시던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번에 칸 영화제 수상으로 좀 그 아쉬움이 상쇄되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봉준호 감독 아카데미상 그 수상하는 날이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이에요. 금요일 날 미리 전화를 돌렸거든요, 제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박찬욱 감독이었거든요. 써서 주셨어요. 그래갖고 한 원고지 5매, 200자 원고지 5매 정도를 잘 받아서 축하 메시지에 뭐 오롯이 축하하는 건 아니고 약간 태클을 걸어요. 그 봉준호 때문에 요즘 너무 귀찮다. 주변의 영화인들이 봉준호 연결시켜달라고 전화가 많이 온다. 그것 때문에 약간 짜증이 난다.
자, 이번 칸 영화제에 이제 동시에 수상을 하게 된 헤어질 결심과 이제 브로커 같은 경우 이제 CJ E&M에서 이제 투자를 한 그런 영화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세보니까요. 이번에 브로커하고 헤어질 결심까지 공식 경쟁 부문에 진출한 그 영화 중에 CJ E&M이 투자 배급한 영화가 12편이나 있습니다.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예. 엄청난 숫자의 영화가 이제 칸 영화제 공식 부문에 이제 그 후보로서 올라갔고 그 뒤에 이제 CJ E&M의 그 투자가 있었다. 그 아카데미상에서 외국어 영화상, 지금은 국제 장편 영화상이라고 바뀐 단 한 번도 예비 후보에도 오른 적이 없었어요. 기생충 이전에는. 기생충 이전에는. LA 지역에서 1년에 몇 회 이상 상영한 영화를 대상으로 아카데미 회원들이 전체 투표를 통해서 이제 상을 주게 되는 그게 건데. 이제 아카데미의 독특한 점이죠. 그 LA 그 인근의 예. 극장에서 일주일 이상 이제 예, 상영을 그렇죠. 해야만 네. 후보에 올릴 수 있다. CJ E&M 해외팀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6개월 동안의 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기생충이 훌륭한 작품이죠. 봉준호 감독이 만든 또 배우들의 연기가 뛰어난. 근데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CJ E&M의 어떤 그런 그 캠페인 시스템이 없었으면 사실은 상을 받지 못했죠. 링 위에 올라서 싸우는 건 선수들이겠습니다만 링 위에 이제 올려보내는 그 세컨의 역할, 스텝의 역할을 충분히 열성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성과가 또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 영화는 또 앞으로 어떠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이고 또 한국 영화 산업은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전망을 좀 해주신다. 네, 좀 더 세계로 활발하게 뻗어가는 창작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 콘텐츠가 소비될 것이고 또 새롭게 창작될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자, 한국 최초의 나무 주연상, 한국 감독의 두 번째 감독상, 더불어 한국 영화 두 편의 칸 영화제 경쟁 부문 동시 수상은 한국 영화 100년 역사에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 영화는 엄청난 성장을 하며 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밑거름에는 한국 영화를 향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가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K-콘텐츠의 세가회에 앞장서고 있는 CJ E&M, 그리고 CJ E&M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영화인들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하며 컨설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